자, 오늘은 현대를 만든 아주 드라마틱한 권력 투쟁의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왕이 모든 걸 가졌던 시대에서 시민들이 그 권력을 되찾아오기까지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모든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왕이냐 시민이냐, 수백 년에 걸쳐서 권력의 주인을 결정했던 이 근본적인 질문이 과연 어떻게 세상을 통째로 뒤바꿨는지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떤 시대였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아주 혼란스러웠던 중세 시대가 끝나고 사회 질서를 잡기 위한 새로운 해법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강력한 왕의 시대, 절대왕정이었어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세 가지 거대한 변화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딱 맞아떨어졌다는 겁니다. 지방 영주들이 꽉 잡고 있던 봉건제가 무너지고 상인 같은 새로운 시민 계급이 성장하고 거기에 교황의 권위까지 흔들렸어요. 이 세 가지가 만들어낸 힘의 공백 속으로 왕이 치고 들어오면서 말 그대로 완벽한 폭풍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럼 절대왕정, 이게 정확히 뭘까요? 이 정의가 핵심인데요. 아주 간단해요. 왕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혼자 다 가지는 겁니다. 법을 만들든 재판을 하든 군대를 움직이든 누구의 동의도 필요 없어요. 말 그대로 절대적인 힘을 가진 거죠. 와,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죠. 왕권은 법 위에 존재한다. 왕이 곧 법인데 그 왕을 법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정말로 강력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선언이죠. 그렇다면 왕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만들고 또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만의 권력 설명서, 일종의 플레이북이 있었거든요. 그걸 지금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생각, 즉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이름하여 왕권 신수설. 왕의 권력은 인간이 준 게 아니라 하늘, 즉 신이 직접 내려준 거라는 거죠. 와, 이거 정말 강력한 카드 아닙니까? 왕에게 반대하는 건 그냥 반역이 아니라 신에게 반역하는 게 돼버리니까요. 두 번째 도구는 바로 군사력의 독점입니다. 이전에는 귀족들이 저마다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왕이 직접 월급을 주는 프로군대, 상비군을 만든 겁니다. 이 군단은 오직 왕에게만 충성하죠. 이건 그냥 군대가 세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귀족들의 이빨을 아예 다 뽑아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아주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세 번째 도구는 정부 시스템, 바로 관료제입니다. 옛날에는 귀족들이 대대손손 자기 땅을 다스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왕이 시험을 보거나 직접 임명해서 월급을 주는 전문 행정가들이 나라 전체를 관리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가문이 아니라 오직 왕에게만 충성했죠. 나라 전체가 마치 왕의 손발처럼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가 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도구는 바로 돈입니다. 경제정책이죠. 중상주의라고 하는데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수출은 막 밀어주고 수입은 꽉 막아서 나라 창고에 금이랑 은을 막 쌓아두는 겁니다. 그럼 그 돈으로 뭘 하냐? 바로 앞에서 말한 상비군 월급 주고 관료들 월급 주는 거죠. 이 모든 게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 돌아가면서 절대왕정을 단단하게 떠받쳤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역사는 항상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이 완벽해 보였던 절대왕정이라는 해법이 독재라는 아주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거대한 혁명의 불씨가 되죠. 이제 권력의 주인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7세기 영국에서 시작해서 18세기 미국으로 그리고 18세기 말 프랑스까지 이 세 번의 혁명은 하나의 거대한 파도처럼 몰아치면서 누가 진짜 주인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자, 먼저 영국부터 볼까요? 명예혁명의 결과로 나온 이 권리장전은 한마디로 왕한테 족쇄를 채운 겁니다. 이제 왕 마음대로 법을 없애거나 바꾸지 못하고요. 제일 중요한 돈 문제, 즉 세금도 의회 허락 없이는 절대 못 걷게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입헌군주제입니다. 이게 뭐냐? 왕은 있는데 이제 왕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의회가 만든 법, 즉 헌법 아래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제 진짜 왕은 사람이 아니라 법이 된 겁니다. 권력의 무게중심이 왕에서 의회로 넘어간 거죠. 자, 이번에는 바다 건너 미국으로 가보죠. 독립선언서는 이건 훨씬 더 과격해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하늘이 내려준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만약 이 권리를 짓밟는다면
그 정부를 뒤엎을 권리까지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왕이 없는 나라가 탄생한 겁니다. 바로 공화국이죠. 주인이 국민이고 그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나라를 운영한다는 개념. 군주제가 당연했던 세상에 이건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마지막,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인권 선언은 딱 잘라 말합니다. 모든 주권은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은 법 앞에서 똑같이 평등하다. 이렇게 낡은 시스템을 뿌리부터 뒤흔들어 버렸죠. 그리고 이 프랑스 혁명이 유럽의 절대왕정이라는 시스템 자체에 그냥 끝장을 내버린 결정타였습니다. 왕의 시대가 진짜로 끝나고 시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국민국가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그냥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그 뒤에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강력한 생각들, 즉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혁명의 청사진을 그렸던 사상가들을 잠깐 만나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지금까지의 싸움이 한눈에 보이죠. 먼저 홉스, 이 사람은 혼란보다는 차라리 강력한 왕이 낫다면서 절대왕정을 옹호하는 이론적 배경이 되어줬어요. 그런데 로크가 나타나서 아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지 않는 왕은 갈아치워도 된다고 하죠. 이게 바로 영국혁명과 입헌군주제의 사상적 기둥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루소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주권은 국민 전체 뜻에 있다. 이게 바로 미국과 프랑스 혁명에 불을 붙인 민주주의의 핵심 아이디어였던 거죠. 생각이 어떻게 역사를 바꾸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나요? 자, 그럼 이 길고 길었던 싸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남긴 건 뭘까요?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근대를 만든 공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봉건제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절대 왕정이 들어섰다가 힘을 키운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마침내 오늘날의 민주국가가 탄생했다. 이 큰 흐름,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내용은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혁명은 권력을 국민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얻어낸 이 소중한 권력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